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드림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진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이렇게 8월 22일 총평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됐고요. 오늘 이제 8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다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긴팔을 입어서 그런지 살짝 이제 다시 더운 느낌이었는데 오늘 토익 시험 보신 모든 여러분 잘 마무리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이 파트 5 그리고 6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오늘로 토익이 완전히 끝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이버에 해커스 토익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주소창을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해커스 토익 게시판을 보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토익에 관련해서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할 때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난이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파트 5랑 6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파트 5는 중하예요. 사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하를 잘 안 붙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를 붙이게 되면 되게 이제 좌절하거나 혹은 이제 화가 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난 되게 어려웠는데 절대 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가 붙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토익 점수가 700점 정도다. 그러면 시험이 아무리 쉽게 나오더라도 나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지금 막 토익 공부를 시작하신 토린이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토익 공부가 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완전한 고득점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는 쌓으신 분들, 평균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파트 5는 문법이든 어휘든 굉장히 평이한 편이었어요. 어려울 만한 내용들이 물론 이제 분별력을 위해서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나올 거잖아요. 항상 있을 거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했던 그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파트 6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를 조금 작게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웠을 만한 문제들은 파트 6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문법이나 어휘나 평이했는데 다만 이제 이 문장 삽입 문제가 파트 7과 비슷하게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해석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서 중 혹은 이제 혹시 해석이 좀 나는 매끄럽다 싶으면 중하 요 정도 이제 난이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파트 5를 볼 건데 우리가 파트 5에서는 좀 이제 쉬운 문제들, 품사 문제들은 사실 많이 언급할 가치가 없는 문제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굳이 우리 시험 보고 나서 되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평 영상까지 찾아봤을 때는 내가 헷갈렸던 문제들, 어려웠던 문제들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일 텐데 쉬운 문제로 굳이 막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봤어요. 진짜 말 그대로 스르르 보고 넘어갈 문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이 정도 자리들은 금방금방 어떤 품사가 필요했는지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1번. 전형적인 이제 명사 자리 문제죠. 더, 빈칸, 오브. 그래서 답으로 acquisition 나왔었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관사랑 오브, 전치사 사이 명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variety, of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비동사랑 부사 뒤에 이 비동사 뒤에 보어를 채워줄 수 있는 형용사 들어가는 문제였고 relevant가 답이었죠. 4번 같은 경우도 더랑 명사 사이면 형용사가 답이에요. 그래서 effective. 5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동사 사이가 빈칸이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부사가 답이어야 돼서 뭐 openly, consistently 이런 식으로 넣어주셨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우리 역시 또 항상 나오는 인칭대명사 문제였는데 뒤에 명사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격을 답으로 고르셨으면 되는 문제예요. 물론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진 않았었어요. 이 사이에 형용사가 있기는 했었는데 뭐 어쨌든 명사가 연결된 걸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소유격으로 고르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셨을 만한 문제들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명사 문제부터 볼 건데 복합 명사를 이제 완성시키는 문제로 프로페셔널과 프로페셔널스 중에 뭘 고를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보기에 똑같은 명사가
하나는 s가 붙어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을 경우 이건 이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이 professional 같은 경우는 명사로 전문가란 뜻이 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명사는 대부분, 영어에서 대부분은 가산명사거든요. 이 가산명사는 특징이 우리가 문장 속에 쓸 거면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한정사가 붙거나 그리고 혹은 뒤에 s가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자, 이제 토린이 여러분들은 한정사가 무엇인지 또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한정사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흔하게 보실 만한 표현은 관사, 어나 더와 같은 관사, your, my, his, 소유격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어나 더 같은 관사를 이제 앞에서 많이 보실 건데 어쨌든 이런 한정사가 앞에 붙거나 아니면 뒤에 s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빈칸 앞에 보시면 관사나 소유격과 같은 한정사가 없어요. 그래서 가산명사인데 한정사가 없다는 얘기는 복수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s 붙은 B가 답이 돼요. 근데 이제 모기를 봤을 때 문제는 이거잖아요. 얘가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를 대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죠? 다행히 방법은 있어요. 영어에서 존재하는 명사는 대부분은 가산명사예요. 셀 수 있는 명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실 때는 토익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불가산 명사를 일단 외워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빈출 불가산 명사를 어느 정도 외우고 나서 처음 보는 명사들은 일단 가산 명사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토익 시험은 반복 출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불가산 명사를 출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왔던 명사가 반복적으로 다시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공부가 처음이면 당연히 모든 불가산 명사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만 공부를 하셔도 나올 만한 불가산 명사는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눈치를 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나오는 불가산 명사 역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 영상 캡처해서 이제 두고두고 이제 보시면서 외워주시고 이렇게 따로 외우지 않은 새로운 명사가 보인다. 그러면 불가산 명사보다는 가산 명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 이전에 상반기에서도 이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구분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이런 일반적인 불가산 명사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 명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으면 확률적으로 좀 더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동사 문제. 사실 오늘 토익 시험에서 동사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하나는 능수태 문제. 이 능동태, 수동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굳이 여기다 넣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빈칸이 동사 자리로 보기 중에서 동사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빈칸을 기준으로 빈칸 앞에 있는 명사 그리고 빈칸 뒤에 있는 명사가 조금 낯선 명사들이었어요. 제가 조금 문장을 이제 우리 저작권 문제 때문에 조금 요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앞에는 대충 이제 문장의 시작이니까 얘가 대충 명사겠지? 라는 판단이 됐을 텐데 이 뒤에 있는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이게 제대로 판단이 안 되면 내가 여기다 뭘 넣어야 될지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빈칸 뒤에 이제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사 뒤에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대충 이것도 명사겠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사이 동사 자리 하고 이제 보기에서 동사를 찾으면 동사일 수 있었던 게 이제 A, secure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 가지 품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만한 품사는 형용사예요. 우리가 안전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뜻으로 더 많이 보거든요. 확보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장의 의미상 이 secure이 확보하다 보다는 어떠한 것을 단단히 고정시키다. 꽉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된 동사이긴 했는데 뭐 해석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도 보기 중에 동사일 수 있는 보기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 ing 형태나 ly 형태 이래서 동사일 수가 없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문제가 한 여러 문제 출제가 됐는데 우리 전치사는 사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돼도 좀 어렵게 느끼죠. 그래서 전치사 문제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construction이랑 set로 여러분들이 외우셨어야 되는 표현이에요.
제가 여기다 적어뒀죠? under construction 하면 전치사 관용 표현 중에 하나로 공사 중인이란 뜻이 돼요. 다른 전치사들은 그냥 전부 다 뒤에 있는 명사랑 연결해서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았고 이 세트를 알아두셨으면 여러분들 쉽게 짝꿍을 고르실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이 전치사 관용 표현 역시 토익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만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런 걸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 화면 캡처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트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오늘은 under construction으로 나왔지만 다음에는 또 under consideration 아니면 under control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전치사 문제 볼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테니스와 수영, 이 명사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including이 전치사로 무엇을 포함하여. 여러분들 이제 ing 형태라서 전치사라고 잘 생각을 못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테니스나 수영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이제 활동들을 즐길 수 있다, 즐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문장으로 이 including이 무엇을 포함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such as처럼 뭐뭐와 뭐뭐와 같은 이렇게 such as처럼 예시를 들어주는 문장 구조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빈칸에 사실 such as를 넣어도 의미가 비슷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including이 무엇을 포함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로 such as처럼 뒤에 예시가 이제 연결이 될 때 좀 더 구체적인 예가 나올 때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including과 such as를 다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헷갈렸을 만한 보기가 along인데 여러분 along은 전치사로 우리가 뭐뭐를 따라 along the road 하면 길을 따라서 along the coast 하면 해안가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뭐를 따라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의미상 적절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셨다면 이것 때문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along with along이 뒤에 이제 with랑 같이 쓰일 경우 뒤에 명사가 연결이 되면서 뭐뭐와 덧붙여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along이나 along with나 똑같다라고 실수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답을 A로 고르실 수가 있었는데 along과 along with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전치사 문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 토익 자유 게시판에서도 되게 핫했던 문제거든요. 뒤에 이 빈칸에 뒤에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트로냐 펜딩이냐 요거 이제 많이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펜딩 같은 경우는 뭐뭐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치사가 되긴 돼요. 전치사가 되긴 되지만 뭐뭐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빈칸 뒤에 the end of the month라는 시점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through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뭐를 통해라고 많이 외우실 거예요. 근데 뭐뭐를 통해라는 말 이외에 우리가 전치사로 뭐뭐까지라고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until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쭉. 그래서 여기도 이번 달 말까지 쭉 세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A를 답으로 고르셨으면 아주 잘 푸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역시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접속사, 전치사, 부사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이 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셨을 때 보기의 품사부터 제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답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A 같은 경우는 once, 보통 이제 우리가 접속사로 사용을 하고 뭐 부사로도 쓸 수는 있긴 하죠. instead는 완전히 부사, 그리고 during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고 접전부가 섞여있네 라는 판단이 먼저 되어야 여러분들이 빈칸 뒤에 구조를 보란 얘기구나까지 연결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빈칸 뒤에 명사가 연결돼야 하면 전치사, 그쵸? 그리고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되면 이제 접속사인데 여기는 지금 주어랑 동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사인 A를 답으로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역시 구조만 잘 분석하고 각 보기의 품사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매번 나오는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또 매번 나오지만 항상 특히 이제 목표하는 점수가 아직은 조금 낮으신 분들, 700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느끼실 만한 문제예요. 왜냐? 보기에 품사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품사 정리, 토익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또 오늘 그 자유 게시판에서 굉장히 핫했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명사절 접속사 문제였어요. 이제 A를 답으로 고르신 분들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동사, announce가 대시랑 짝꿍으로 엄청 많이 써요. announce that, announce that에서 대절을 발표하다. 이렇게 대절을 알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이것만 보고서 바로 that을 골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that을 넣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that은 뒤에 명사절이 이제 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예쁘게 이어져야 되는데 product라는 명사 뒤에 they라는 대명사가 또 나오게 돼요. 우리 명사 뒤에 대명사를 또 쓰는 구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완전한 절로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빈칸에다가 이 product를 수식할 수 있는 의문 형용사를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의문 형용사가 product를 수식하고 뒤에 불완전한 명사절이 이어지는 구조로 보셨어야 해요. 이 의문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whose, what, which가 전부 다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의문 형용사라고 부르는 단어들인데 뒤에 이제 명사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문 형용사잖아요. 얘네가 수식하는 명사 한 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불완전한 명사절. 여기도 지금 주어랑 동사 있지만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명사절 구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whose, what, which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푸실 때는 동사 2개가 이제 문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사인 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동사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하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 접속사 쓰란 얘기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절을 완성하라는 얘기니까 명사절 접속사를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product하고 they 값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의문 형용사밖에 없구나라고 접근을 하셨으면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whose, what, which. 사실 의문 형용사가 토익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법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구조긴 한데 다른 이제 파트 5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평이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좀 주고자 마지막쯤에 이제 문제로 한번 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휘 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휘 문제도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오후에 토익 시험 직후에 총평 라이브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어휘 문제가 많이 없었어요. 까다로운 어휘 문제가 많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역시 이제 토익 공부할 때는 반복 출제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세트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세트를 잘 성실하게 외우셨다면 답이 바로바로 보였을 만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휘 문제를 조금 많이 준비하기는 했는데 그냥 쓱쓱쓱 보고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부사 어휘 문제였는데 빈칸 뒤에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였거든요. 동사, state, 명시하다. 이 동사는 여러분들이 clearly랑 짝꿍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명확히, 명시하다. 그래서 clearly states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역시 바로 답이 나왔겠죠. clearly state.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론 해석이 아예 필요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지만 앞에서 새로운 것과 뒤에서 이제 옛날 것들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교급까지 쓰였어요. 그러면 더 편안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적절한 판단이겠죠. similar 같은 경우는 유사한, 비슷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비교하는데 유사하고 비슷하다면 당연히 비교급을 써서 더 유사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냥 옛날 것과 지금 게 그냥 비슷해 이렇게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더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바로 또 나왔을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를 이제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work, 일하다랑 잘 어울리는 부사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여러분 얘는 시끄럽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시끄럽게 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뒤에 보시면 이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quickly 답으로 골라줄 수 있었겠죠? 빠르게 일해야만 한다. 자, 그 다음 어휘 문제 볼게요. 이건 이제 조금 어려웠을 만한 어휘 문제예요.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과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추대명입니다. 자, 우리 8월 22일 토익 시험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귀중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토익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은 해커스코 KR, 영어로 해커스 영어로는 해커스코 KR, 그리고 한글로는 해커스 영어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그 포털 안에 토익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Part 5, 6, 7 무료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 각각에 대해 파트별 선생님들이 총평을 해주시고 계세요. 또 하나는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한 예상 문제, 적중 예상 강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토익 여러분의 정복을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해커스코 KR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서 질문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도 거기서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자, 8월 22일 토익 시험에서 Part 7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을지 일단 제가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8월 22일 Part 7 전반적인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더블 트리플 쪽도 지문이 우리 파분 검사하잖아요. 파분 검사할 때 쭉 보다 보니까 이 정도 지문의 분량이구나 오늘, 이런 생각이 딱 들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지문의 길이는 딱 필요한 내용들만 담고 있었고 약간 군더더기가 없어서 불필요하게 문제와 상관없는데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심하게 꼬여져 있는 추론 문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답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었고요. 또 그 문장만 읽으면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론의 문제들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패러프레이징 역시도 기존의 토익 시험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패러프레이징들이 주로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낯설지 않았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익 문제를 모의고사를 한 10세트에서 15세트 정도 풀어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패러프레이징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 정도 범위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라서 오늘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번째, 다중지문에서 연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계 문제도 좀 무난했어요. 그죠? 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는 $380 적혀 있는데 너 $380 돈 잘 받았다? 그럼 뭘 시킨 거예요? 당연히 풀 사이즈 시킨 거죠. 그래서 풀 사이즈에 380 적혀 있었으니까 그런 식의 문제. 이거는 연계 문제 중에서도 제일 난이도가 낮은 형태인데 오늘 연계 문제는 난이도 하가 한 2개, 중정도가 한 2개 정도, 난이도 상으로 갈까 말까 했던 문제 하나 정도에서 연계 문제들이 조금 평범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파7의 난이도는 중정도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00 한 중후반 이상의 점수대 학생들한테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물론 시간이 쫓겼거나 또는 Part 5, 6에서 뭔가 좀 잘 안 풀려서, 그래서 Part 5, 6에 또 우리 총평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펜딩 같은 전치사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 어휘 몇 개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Part 5, 6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면 Part 7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도 본인은 시간 관리에 실패해서 상대적으로 파7이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항상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파5, 6하고 파7에 분배된 시간을 정해놓고 18분, 52분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5분은 엑스트라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5분은 세이브 해두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시험을 치는 게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시험 운영하는 것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대체로 학생들이 실력이 부족하면 파7의 마지막에 한 지문에서 두 지문, 대략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그냥 이렇게 디디디디디 이렇게 찍고 나오는 경우를 보고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좀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를 빨리 포기하시면 돼요. DC 헷갈리는데 C인 것 같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문제들을 끝까지 볼 수 있죠. 이렇게 Part 5, 6하고 Part 7에서 Part 7이 약간 수월한, 더군다나 뒤에 있는 다중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험에서 시간이 쫓겼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본인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중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 압박이 있고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뒷부분에 있는 트리플 패스지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제 얘기는 시간 운영을 잘 했고 정상적으로 했다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그렇게 높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지 상대적인 난이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 이랬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동의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의어에 대한 문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의어 찾기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대체 가능한 어휘 찾기라고 말씀드리죠. 이 동의어에 대한 부분은 이 단어의 동의어보다는 그 단어 대신 넣어도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이 맞는 것을 찾으면 돼요. 자, 이 두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 둘 다 좀 평범했어요. meet the goal이라는 표현 자체가 목표를 준수하고 목표를 맞추다라는 뜻인데 이게 achieve goal이 또 목표를 달성하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근데 어떤 분은 meet가 만나다, achieve 달성하다 이게 어떻게 동의어냐라고 얘기하시면 이 문제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해서 그렇죠. 여기서는 meet가 만나다 뜻이 아니라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meet someone's expectation 이런 느낌도 그렇죠. 또는 meet the requirements도 그렇죠. 기준에 충족시키다. 이런 느낌으로서 meet가 잘 쓰입니다. 그래서 TOEIC Part 7에서 동의어 찾기 문제에서 이 meet라는 동사는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meet requirements 같은 경우는 조건을 충족시키다니까 당연히 동의어 문제로 satisfy가 답으로 출제되겠죠. 그래서 meet라는 동사에 대해서 꼭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consider company에서 I didn't consider the company, 다른 other companies, 다른 회사는 내가 찾아보지도 않았어. 당연히 주문하려면 여기지, 토익은 당연히 해커스지, 내 다른 학원은 consider도 안 해봤어. 이런 맥락이었어요. 거기서 consider에 대해서 대체 가능한 건 think about이죠. think about, 생각해봤다. 원래 think of는 생각하고 think about은 약간 염려, 걱정하다 하지만 think about 크게 보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정도의 맥락이 깔려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했습니다. 오늘 동의어 찾기 문제도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수준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파7 시험을 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파7은 수능의 시험처럼 여러분이 지문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회사에 가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영어적 소양을 갖췄는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문을 빠르게 읽고 왜 썼는지, 부탁한 게 뭔지, 그리고 지문에 언급한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서 맞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은 정보만 매칭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 걸 꼭 보기에는 슈퍼바이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토익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어적 이해력이나 사고력, 추론력이 아니라 어휘력이죠. 바로 paraphrasing. 지문에 등장했던 표현을 보기에 다른 표현으로 가져갔을 때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7은 저 중학교 때 국어를 못해서요. 토익 파7도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변명에 해당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공계 학생들, 공대 학생들도 파7 잘 마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취지 자체가 지문에 깊이 있는 이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수능 시험이나 토플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토익 파7은 어휘력만 좋으면 크게 무리 없이 테스트의 정답을 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paraphrasing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hrinking readership of a magazine 또는 newspaper, 잡지나 신문의 구독자 숫자가 shrinking 줄어들고 있어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the number of readers, 일단 이 자체가 paraphrasing이에요. readership이라는 표현 자체가 독자의 수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독자가 아니라 독자의 수가 몇 명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readership은 reader라는 사람 명사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가 reducing 또는 decreasing 또는 declining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감소하다의 부분을 shrinking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하고 readership 자체가 the number of readers로 바꾼 부분이 바로 paraphrasing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해당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5만 명 구독자에서 15,000명으로 줄었다는 수치적인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답 찾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왜 이 주간지가 월간지가 분기, 쿼터리 하게 되는 걸 바뀌는가? 그리고 문제가 1년에 4번 출간한다가 답이 문제 있었죠. 그거는 너 쿼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거 물은 거죠. 아무튼 만슬리하게 나가던 신문이 왜 쿼터리로 바꿨어요? 구독자 수가 떨어지니까, 소득이 떨어지니까,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달 발행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었죠. 그 맥락에서 shrinking이란 단어, 몰라도 오늘은 답 찾는데 무리 없었지만 다음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hrinking이란 단어 어떤 거? 약간 옷감이 줄어들다는 느낌처럼 shrinking 이런 느낌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offer express delivery, 빠른 배송을 제공한다. 이게 옵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니네 매트리스 빨리 배송해 주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the option, 그 옵션이 좋대. 뭐 expedite delivery, 배송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옵션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 문제를 푸는데 나오진 않았어도 제가 다음에 이게 직접적인 단서가 되면 학생들이 expedite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할까? 라는 뜻이 생각이 나서 요거 한번 넣어봤어요. express delivery는 더 아시잖아요. 그죠? 빠른 배송입니다. 그러면 expedite 이 단어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speed up, 빠르게 하다. 이 문제 expedite이 동요 문제로도 나왔었어요. 오래됐지만 그때 정답이 speed up, 속도를 빨리 하다라는 표현인 것도 챙겨둡니다. 세 번째, work from home, 집에서 일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퍼져 있어서 많은 회사들에서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걸 뭐라 그래요? work from hom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회의는 내가 오늘 재택근무해야 되니까 회의는 비디오 컨퍼런싱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기술적인 서포트, 테크놀로지 서포트가 with off-site colleagues랑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work from home, 집에서 근무하다를 뭐예요? 현장이 아닌, 사업체가 아닌 회사 밖에서 off-site, 그죠? 온사이트가 현장이잖아요. 현장에 있지 않은 직원들하고도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다 라는 표현으로 결국 work from home을 offside로 바꾸는 이런 것도 일종의 paraphrasing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Order online at our website. 웹사이트에서 주문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without leaving their homes란 말이 나왔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주문할 수 있다 라는 거. 물론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visit our store, 매장에 방문하시거나 or order online at our website.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주문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지문에 있었어요. 본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답으로 주문하실 수 있어요. 뭐 without leaving their homes. 집을 떠나지 않고도 온라인상을 할 수 있댔으니까 그 말이 별거 아니었죠. 근데 이 paraphrasing도 나름 paraphrasing이라고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매장에 오셔도 되고 온라인상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굳이 오지 않고 집을 떠나지 않고라는 말은 집에서도란 말이죠. 결국 집에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온라인상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말을 다른 각도로 풀어놓은 거죠. 이것도 paraphrasing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뭐 처음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챙겨두시고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더 유명한 paraphrasing이에요. 시상식에 대한 거 있었죠. 후보자 추천해달라. 각 부서의 매니저 보고 직원들 추천해라고 했으면서 시상식을 할 건데 그 시상식에 refreshment가 제공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시상식과 관련해서 맞는 것은 뭐라고 되냐면 food and beverage가 제공된다. 이것도 고전 중에 고전이죠. 토익 Part 7에 나오는 paraphrasing 중에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바로 refreshment라는 건 뭐예요? 회의를 하다가 잠깐만 내가 물 한 잔 먹고 자, 물 한 잔 싹 먹고 나서 뭐야? 다시 refresh 되어서 계속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식음료를 우리가 refreshments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 refreshment를 food and beverage로 바꾼 건 그냥 바꾼 거예요. 이거 Part 7에서 너무 유명한 paraphrasing이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Part 7의 paraphrasing은 범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Part 7 모의고사 많이 풀고 paraphrasing들을 쫙 정리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지문 몇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존이 마이크에 보낸 편지였어요. 마이크야, 너 같은 우리 서울 지점에서 일했는데 이번에 부산 지점을 가는구나. 너무 아쉽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 후임으로 세라가 올 거야. 근데 세라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네가 몇 시간 정도 내서 세라랑 같이 일하면서 네가 평소에 어떻게 일하는지 좀 보여줘. 옆에서 볼 수 있게. 그래서 네가 레귤러하게 어떻게 일하는지 옆에서 보고 배우게 일종의 업무 인수인계 좀 해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직원들한테 세라 소개도 좀 시켜주고 이런 문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존이 마이크에게 편지를 왜 썼니라고 물었어요. 왜 썼어요? 너 떠나니까 너무 아쉬워. 그리고 세라한테 인수인계 좀 잘 부탁해. 두 개죠. 둘 중 하나. 근데 여기 이런 게 나왔어요. Ask him for some help. 그래. 너 세라한테 인수인계 좀 해주고 직원들 소개도 좀 시켜줘. 이게 뭐야? 네가 조금만 도와줄 게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답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보기에. Introduce him to other worker.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하려고. 누구를? 세라를 소개시켜 주라고 했지. 마이크한테. 그죠?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걸려든 거예요. 여기가 힘이에요. 힘. 새로 오는 세라가 아니고 마이크는 이미 여기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번에 그 다른 지점으로 가는 사람인데 뭘 소개해. 그죠? 대충 읽은 거죠. 지문 읽다 보니까 누구에게 소개시켜줘라는 말이 있었거든. Introduce란 말. 다른 직원들에게. 보기가 비슷하게 보이니까 고릅니다. 대체로 Part 7을 틀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대충 읽어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대충 쓱 보고 느낌이 괜찮아 그러면 촥 고르는 거죠. 자, 기억합니다. 오답은 90%가 맞는 말인데 10%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싸해야 걸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대충 맞는 말 같아 하고 고르면 틀리죠. 대충 맞는 말 같지만 이게 문제가 되네?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차라리 아무런 눈에 띄지도 않지만 특별히 문제도 되지 않는 게 정답인 경우가 더 많아요. 눈에 띄는 아이일수록 깐깐한 조건으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좀 도와줘 여기 세라 인수인계 하는 거. 이게 답으로 됐던 부분이죠. 이 지문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떠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우리 팀원들도 다 아쉬워해. 약간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라한테 소개돼줘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문제가 세라에 대해서 맞는 것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세라는 존의 매니저다. 이번에 새로 오는 사람이고 그만두는 마이크의 후임인 것까지만 알지 존의 매니저인지 부하 직원인지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동료인 것까지는 알지만 이거는 존의 매니저라는 게 좀 거슬립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she'll work in office 사무실에서 일할 거래. 누구랑? 마이크랑. 사실 마이크가 그만둔다 그랬잖아요. 세라는 후임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놈 나가고 한 놈 들어오는데 무슨 같이 일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 이런 부분이 있었죠. 월요일에 몇 시간 정도 같이 일하면서 네가 일하는 게 어떤 업무인지 좀 보여줘. 옆에서 볼 수 있게. 너의 regular duties가 뭔지도 알게 좀 해줘. 이런 말이 나와요. 몇 시간이지만 함께 일하는 건 맞잖아. 다음 주 월요일에 몇 시간 함께 일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A는 매니저라고 말하는 걸 타협하기보다는 어쨌든 월요일 날 같이 몇 시간 일할 거니까 그게 더 정답이라 보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답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라서 제가 게시판에도 쭉 보니까 그거 업무 인수인계하고 누구 그만두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마드리드로 간다고 했던 그거 답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몇 시간이지만 어쨌든 같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할 거는 맞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정답은 존의 매니저인 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이런 보기도 있었죠. 세라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다, 전문가다. 그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추측할 수 없는, 추론할 수 없는 거는 추론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까 그 문제 지문 똑같은데 1번, 2번 이렇게 빈칸을 주고 나서 이 문장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를 물어봤습니다. 문장 자체는 point out their offices, 그들의 사무실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가 철수 사무실, 여기가 민수 사무실 이런 거 좀 하래. 자, 근데 주목할 게 있어요.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수능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수능에서 이 문장 어디다 넣을래? 알맞은 곳 찾기 여러분이 했던 거예요. 그때도 뭐가 중요했냐면 이렇게 지시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했어요. 그들의 사무실이라는 건 이 그들이 누구인가죠. 그것도 복수잖아요. 복수.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크 나와. 그리고 존이 나오고 세라가 나와요. 그죠? 지금 그들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그 다른 직원들한테 세라도 좀 소개시켜줘. 그 다른 직원들을 받을 수 있는 게 their이에요. 이 their이 받을 수 있는 건 앞에 언급한 other colleagues 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2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를 넣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단서들을 주목했으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점수 잡는 hackers.